안녕하세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것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게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이제 겨우 30을 넘었는데 다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와 또래이실지 아니면 저만한 가족이 있을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이 갖은 수모를 겪는 상황에 무엇을 잃고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저만한 나이에 사람이 있어서 저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 꼭 전해주세요. 버티고 견뎌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요. 고민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일이라서요. 하지만 지나온 저의 30년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일이라 쉽게 잊을 수는 없네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략 3년 전 이야기고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6년 된 30대 주부예요. 지금은 집안일만 하는 신세이지만 어려서부터 공부도 정말 잘하고 이름만 되면 다 알아주는 대학도 가고 대학원 가서 고생도 하고 장학금이나 학위는 모두 챙겨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가질 걸 다 가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공부 하나 잘하면 모두들 인정해준다는 게 참 단순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실은 공부가 아니면 저는 미래가 불안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가질 걸 다 가졌다고 하는 남들의 말은 사실 반만 맞은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극단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공장에 다닌다거나 공부조차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빚이 밝히기 어려울 만큼 있고 한 번씩은 그 무섭다는 빨간 스티커, 가압류 딱지 경험을 하며 자랐을 정도니까요. 다들 경험하는 건 줄 알아서 친구들에게 말하면 징그럽다는 듯 쳐다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외면하려 하면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숨어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참 애매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가압류 스티커를 보고 있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부모님은 저에게 굉장히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공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안해하시고 절박한 부모님의 표정을 보며 자란 저는 사실 보이는 것만큼 우울해하지도 걱정되지도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보고 듣고 자란 게 공부라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계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사교육을 따로 안 들여도 소위 말하는 공부머리가 있었고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적성에 맞아서 늘 좋은 성적을 유지했죠. 그게 지금까지 좋은 결과로 나타났고 제가 대학을 고민할 즈음 살림이 나아졌는지 우리 부모님이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물론 그럼에도 학자금 대출은 필수였고 장학금을 놓쳐선 안 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느라 남들 다 하는 대학 라이프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본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10대와 20대 저의 청춘을 꾸역꾸역 보내고 버텨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주부입니다. 겨우 주부예요. 주부를 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 남들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과 성적만 보고 좋은 곳에 취직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어렴풋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었고요. 그런 저를 데려간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대학에서 알게 된 2년 선배입니다. 나이 차이는 4살이고요.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사회생활이라곤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던 저와는 다르게 대학에서도 참 활동적이었고 부회장도 해보고 군대도 ROTC 장교 출신이었어요. 중위로 전역했어요. 그렇게 바빠 보이던 사람이 여기저기 동기 후배 할 것 없이 모두 챙겨주는 모습을 참 좋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마냥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겨졌었죠. 약간 웃긴 것은 저는 그 마음이 전부였어요. 딱히 좋아한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 군대 갔다는 이유로 저도 대학원 고민하느라 잊었거든요. 그냥 지나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원을 나올 때쯤 밥 한 번 먹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글쎄 절 좋아하고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잘해주고 더 잘해주려 하면 늘 자리에 없더라. 매일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냐 하더라고요.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일에 치이고 공부하고 그러느라 바빴다고.
좋은 곳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내 꿈이라고 말했더니 취직이 꿈이 되는 경우가 있냐며 직업을 찾는 건 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뒤로 참 달콤한 사탕 발린 말을 해왔습니다. 나랑 연애하자. 같이 이루고 싶은 꿈 많이 찾아보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해 들여온 시간들이 모조리 잊혀질 정도로 설렜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취직하지 못하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낸 걸 아는데 그걸 이겨내고 돈 많이 벌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지내길 바래왔는데 난데없이 결혼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셨겠지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집안에 돈이 좀 많았어요. 아버지가 국내 한 로펌 임원이셨더라고요. 남편도 같은 계열사로 취직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지. 드라마 보면 돈 많은 사람은 정략 결혼만을 하거나 돈 없는 사람을 하찮게 본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아니면 드라마 속 주연들의 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거나. 어쨌든 그런 사람이 날 좋아해주고 결혼하자고 하고 그쪽 집안에서조차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하니 부모님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들과 지내면서 너무도 달라진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행복하기도 했지만 너무 어색하고 허전했어요. 평생을 해오던 공부나 과제,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니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어렴풋이 힘들다고만 들어왔지 정확히 뭘 해야 한다라고는 듣지 못해서 저는 처음에 참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도 시아버님은 첫 며느리라 그런지 정말 예뻐해 주시고 천천히 적응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이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저에겐 참 낯선 말이었지만 기쁘게 받아들였답니다. 그 말에 기운내서 정성껏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으니 수월하더라고요. 다른 가족의 집안일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건 예전에 바쁘게 일하던 것과는 다를 게 없으니 할 수 있다고. 남편의 집안이 잘 나간다면 저도 열심히 그 분야를 보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뿐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이런 마음가짐은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 좀 지날 때쯤 시집살이가 많이 적응되었다고 느껴질 때쯤에 2명의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것과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하여 동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만 좀 의아했던 것은 동서는 신혼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혼집을 시부모님께서 당연하다는 듯 해주셨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신혼집을 요구하기 민망해서 하지 않았었죠. 덕분인지 저는 홀몸이 아니지만 집안의 많은 일을 더욱 많이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가끔 와서 도와주긴 했다지만 24시간 365일을 집에 붙어 있는 저보다야 일을 많이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집안일의 도사가 되어가고 뱃속의 아이도 무거워지면서 느낄 무렵이었어요. 시댁은 꼭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집안이었는데요. 김치를 많이 먹는 집이라 네 식구가 150포기씩 담궜다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식구가 늘어 250포기를 하시겠다고 배달되어진 배추향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거운 몸으로 욕조와 고무대야의 배추들을 절이고 다음날 동서가 집으로 와 김장을 하기로 한 날에 좀 늦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먼저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쪼그려 앉아서 두어 시간 물을 채치고 고춧가루와 양념을 버무려 속을 만들어 놓으니 그제서야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양손에는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가 싶었는데 죄다 시부모님 선물이더라고요. 저는 딱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 사느라 늦었구나 했어요. 너무 진이 빠지고 힘들었던 터라 동서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 미간을 찌푸리던 저에게 시어머님이 쉬었다 하자며 커피 좀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커피를 타면서도 들리는 그 둘의 웃음소리에 할 말은 못하고 지나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리를 주무르며 벌려진 김장판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반은 했고
이제 동서도 왔으니까 금방 끝나겠지 하는 생각에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동서에게 고무장갑을 내밀었어요. 동서는 장갑을 끼려다가 말고 시어머니께 쪼르르 달려가서는 시어머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있다니요. 게다가 전 홀몸도 아닌데 말이죠. 몇 번 동서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빨리 일하라고 눈치를 줘도 그저 동서는 시어머니의 기분 맞추기 놀이나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가 예쁘다고 하하호호 하시고 그날 김장하는 분위기는 참 화기애애했어요. 물론 저만 빼고요.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분노를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결국 배추속을 채우고 잘 돌려서 김치 냉장고통이 예쁘게 쌓는 것까지 저와 시어머니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동서가 오늘로는 시어머니도 동서 하하호 하시느라 나머지 일은 거의 다 제가 한 것 같아요. 대체 뭐가 할 말들이 저렇게 많아서 같은 가족인 저는 일하게 내버려두고 둘이서 행복한 이야기를 꽃으로 피우는지. 김장을 마무리하니 팔과 다리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동서는 집으로 돌아갔다더군요. 결국 고무장갑 한 번 안 끼고 옆에서 잔심부름이나 조금 하다가 제게는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봤어도 이게 경호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동서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일하러 왔으면 거두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어떻게 인사도 없이 그냥 갈 수가 있어? 라고 말하니 동서가 대답합니다. 아, 어머님이 앉아있으라고. 오느라 고생했으니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동서가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려는지 진짜 시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건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동서에게 더 따지기도 어렵고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 결국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언가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심해졌어요. 동서가 와서 집안일, 무언가를 도와주는 신양이라도 시작하려 하면 시어머니의 만류로 결국 저 혼자 일하게 되는 꼴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는 동서는 시어머니랑 떠드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저는 차 한 잔 내드리고 집안일 마저 하는 임신한 가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동서가 손님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으니 그 큰 집의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죠.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도 그런 날들이 당연해졌다는 듯이 도와주려는 신용조차 이젠 없어지고 시어머니는 시킬 일이 있을 때만 부르고 부른 배로 이 집안의 일을 혼자 다 하려니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차를 내어드리러 가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이 지경이 되도록 둘이서만 떠드는지 엿듣게 되었습니다. 벽에 바짝 기대어 몰래 듣는 그 둘의 이야기는 고작 시어머니를 칭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 어머니, 아직도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비싼 화장품만 쓰셔서 그런 거예요? 아님 타고난 거예요. 피부만 보면 3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어머, 얘,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 근데 거짓말이라도 기분은 좋거나. 제가 일을 하면서 한 번씩 듣다 보면 모두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일관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물론 칭찬이 고작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죠. 임산부는 이렇게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동서라는 사람은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겠다고 온갖 애교를 피우면서 앉아있고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아껴서 저렇게 하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같은 며느리인데 저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첫 며느리라며 시아버님이 정말 잘 대해주셨고 시어머님도 못지않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우해주시는 만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참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집안일은 당연하고 잘 나가는 남편 밉보이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 틈틈이 공부까지 해오고 이젠 임신까지 했는데 고작 저런 사탕 발린 말에 저를 이렇게 차별하시다니요. 분명
제가 내성적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걸 좀 어려워해서 동서처럼 애교를 부리면서 사랑받을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시부모님에게 깍듯이 하고 남편 존경하면서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와 동서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점점 미워하신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소한 것도 동서와 비교해가며 나무라셨고 일단 저를 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셨지요. 남편에게 이야기해보려다가도 그 사람도 바쁠 테니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주변을 다 못 믿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불만이 생기니 그 불만이 저의 표정과 몸짓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정말 표정 관리를 왜 저렇게 못할까 싶었습니다. 그냥 숨기면 되는 거라고 쉽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미안할 정도로 제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불만과 짜증을 애써 억누르려 해도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가족들 앞에 서면, 특히 시어머니나 동서 앞에 서면 볼멘 소리를 내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입은 어느새 대빨 나와 있더군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화가 난 표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표정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니 뭐가 잘 될 수가 있나요? 집안일은 엉망진창 전혀 되질 않고 두 사람을 대하는 목소리는 음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기분 나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겠죠. 처음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나 싶다가도 동서와 시어머님에겐 서로가 있어서 제가 안중에도 없으니 제 기분을 풀어주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저 혼자 기분만 나빠지고 그런 저를 보는 두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고 누구 하나 중재하려는 사람 없이 스트레스만 점점 쌓여가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 두 사람 간에는 사소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되냐 하면 지금껏 잘해와놓고 왜 이러냐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참아온 날들이 그들에겐 잘해온 수준으로 보였다는 게 너무 억울했고 그걸 그들에게 옳게 얘기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이젠 정말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도 참았고 화를 터뜨리지는 못할지언정 해결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가보니 아무도 없고 화장실에서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가만히 문에 귀를 대니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완전 중노동이야. 나 바빠서 시간 없어. 지금 좀 못 보면 어때? 나중에 엄마도 우리 딸이 최고다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뭐라도 더 해주시지. 지금 어머니 내 말이면 껌뻑 죽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동서가 지금껏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들은 다 목적이 있던 거였습니다. 그 사탕 발린 말에 시어머니는 그리 쉽게 넘어가서 저를 제쳐두고 둘째 며느리라고 그렇게 챙겼던 거지요. 저는 이 긴 고통의 이유가 이런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불만 있는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니 시어머니가 한 번쯤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은 전혀 없이 되려 저에게 짜증을 내시곤 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두 사람에게 얘기를 꺼내도 이런 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거란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우선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지요. 조금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전 남편이 집안일을 볼 겨를이 없어서 못 믿어서 혼자 앓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걱정해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며 밖에 나가더니 한 10분 지나니 어머니가 방문을 왈칵 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시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동서를 예뻐해 준 거지 저를 차별한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임신해서 예민한 거고 동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해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뒤에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은 이걸 지금 해결이라고 들고 온 건지 로펌을 다닐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대학 다닐 땐 그렇게 사회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걸 중재랍시고 해온 건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동서를 나무라거나 시어머니에게
동서의 목적에 대해 얘기하거나 최소한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려주길 바랬는데요. 안 하는 일만 못한 짓을 하고 와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께 완전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이제는 아예 아침 일찍 동서와 함께 밖으로 나가셔서 저녁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속이 끓어서인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은 것을 확인하고 밥을 차려야지 하며 일어나려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눈 떴을 때 저는 제가 잠에서 깨어난 줄 알았었는데 주변이 시끄럽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족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친정 엄마. 우리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과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 다급한 외침들이 정신 차리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괜찮냐고 수도 없이 물어보더니 제가 쓰러져 썼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 가족들은 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게요. 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전 기억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그날 남편은 일찍 출근했었고 시아버님은 늘 바쁘시고 시어머니가 아침밥을 할 때가 지났는데 제가 나오지 않자 방에 들어와서 저를 확인하시고는 119를 불러 병원에 왔던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배가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몸이 늘 느끼던 그 기분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지 엄마를 쳐다보고 있으니 엄마가 엄청 울기만 하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반년 가까이 나와 함께 숨을 쉬던 힘든 날들을 기쁜 마음으로 버티게 해준 근간이 되었던 제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물으니 의사에게 답을 들었던 엄마가 계속 울면서 말합니다. 유산되었다고. 저는 울 힘도 없는 건지 머리가 멍해져 버린 건지 엄마가 대신 울어주어서인지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간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오랜 시간 엄마에게 제 얘기를 꺼내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잠들었을 때 헐레벌떡 왔다가 잠들어 있는 저를 보고 엉엉 울다가 엄마랑 좀 얘기하고는 회사로 돌아갔다더군요. 동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쪽 집안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음 날쯤에는 허전한 제품에 눈물이 났고 그 다음 날쯤에는 원망할 대상이 떠올라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태어나고 마주한 시댁가족들, 시어머니와 동서, 딱 제가 미워하던 두 사람만 있네요. 저는 그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이도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말 못하면 어떡하지? 내 편 없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전 안녕하지 못했지만 많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에 힘 좀 빼라. 그러니까 애를 잡았지.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머릿속에 준비했던 수천 가지 말들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 애를 어쨌다고요? 라고 되묻자 시어머니는 둘째 좀 챙겨라. 너 아프다고. 애 혼자 일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다. 하며 방에 들어가는 시어머니를 보고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 동서가 말합니다. 형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랬을 거예요. 형님은 괜찮으세요? 형님 없어서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몸 타령을 하는 거야. 나 지금 태어난 사람이야, 동서. 라고 말하니 동서도 할 말이 없었는지 우물쭈물대고 있더군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가 하려던 말 단 한마디도 제대로 뱉지 못했네요.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멀뚱히 서 있으니 도련님이 들어오더군요. 조금 어색한 집안 공기에 당황한 듯 헛기침을 내시다가 같이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와 동서를 두고 도련님은 얘기를 꺼냅니다. 몸은 괜찮냐며 아이 일은 유감이라며 위로조차 되지 않았는데 금세 본론을 꺼냅니다. 자기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아까 동서가 말한 얘기가 그냥 꺼낸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퇴행성 고관절이 심해서 거동이 불편하시어 수시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 동서는 일을 하다 말고 시어머니께 쪼르르 달려가 일이 너무 힘들다는 타령이나 하고 그랬다는데 동서 표정은 어찌나 당당한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얼굴이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찾으셨구나. 저 일시키려고. 제가 없고 본인이 못한다면 동서를 시킬 일이지. 동서가 그동안 예쁜 짓 참 많이 했다고 그렇게 아끼셨구나.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더는 못 참겠어서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늘 고작 집안일이나 해왔고 동서가 어머니 극진히 모셨으니 앞으로도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고 다 해. 동서가 친엄마처럼 잘하잖아. 이참에 시댁으로 들어와서 진짜 엄마처럼 모시는 게 어때? 하니 동서가 깜짝 놀라며 손을 좌로 우로 팔랑거리며 형님, 제가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저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힘들었다고? 부른 배로 혼자 집안일 다 하며 있을 때도 동서 어머니랑 커피나 마시고 쇼핑이나 다녔잖아. 그전에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셨는데 동서가 어머니 차지해서 나 혼자 그동안 집안일 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힘들다고?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가 절뚝거리시며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작은 애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자꾸 뭐라 하니? 네가 뭔데 얘한테 집으로 들어오라 말아야? 이제 며느리 노릇도 하기 싫다는 거야? 어머니, 동서만 예뻐하시잖아요. 그러니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동서 보세요. 병원도 동서랑 가시고 같이 사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뻐하시는 동서랑 지내세요. 저는 며느리 노릇, 아니 가정부 노릇 그만하고 싶어요. 하는 순간 번쩍하더니 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치고 지나갑니다.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것도 없는 게 집에 우리 아들한테 꼬리친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도 예뻐해줬더니 제 본성 찾아가는구나. 작은 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네.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살살 갈라놓은 건 집안의 재산을 보고 들어온 동서였고 정작 동서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저를 재산을 보고 들어온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 결과로 저만 갖은 고생을 다하며 시어머니와 멀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예뻐하는 동서랑 평생 사세요.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바로 친정엄마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며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빨갛게 부어있는 제 뺨을 보자마자 사부인이 그랬냐며 물으셨고 제가 맞다고 하자 엄마는 제 뺨을 어루만지면서 제가 그간 받았던 고통을 몸소 받아내신 것처럼 울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곤 저를 끌고 시댁으로 쳐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한테 나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고는 마침 도착한 남편을 보자마자 엄마가 남편을 이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다가가자 엄마가 남편의 뺨을 때립니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고 시어머니 입에서 온갖 천박한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엄마는 남편의 뺨을 한 대 더 올려붙이셨어요. 장모님, 왜 이러셔요? 무슨 일이세요? 사부인께서 오늘 내 딸이 싸가지 없다고 뺨을 때리셨다. 자식 키우는 부모가 자식이 뺨을 맞으면 어떤 기분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 몸소 알려드리려고 자네 뺨을 때렸네. 이제 이해하시겠지? 하고 엄마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는지 눈만 둥그렇게 뜬 채 서 있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끌어 데리고 나와서 친정으로 가자며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달려나왔습니다. 달려나온 남편 앞에서 엄마는 둘이 이혼하라며 지금이라도 저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늦지 않았다고 하니 듣고 있던 남편이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며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든지 분가해서 살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분가해서 살자며 저희는 곧 시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시댁에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픈 걸 알아서 그 정도는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물론 제게 같이 가자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고요.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남편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버티자 그 좋았던 둘의 사이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동서는 저를 방패 삼아 시어머니께 예쁨을 받던 거였는데 제가 사라졌으니 고스란히 며느리 노릇은 하지 못하겠던 거였죠. 애초에 목적이 있는 행동들이었으니 그 마음이 진심이었겠나요? 제가 하던 일들을 자기가 하게 생기니 시작도 안 해보고 파업한 거죠. 그리고 그 여파가 시아버님께도 전해졌는지 회사에서도 도련님의 입지가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고 동서가 변하자 시어머니는 깨닫는 게 있으셨는지 얼마 전에 제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뭐에 홀렸었더라며 제게 상처 주신 거에 대해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요. 그 말을 들으니 아주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처럼 시댁과 떨어져 있는 게 편합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부터 이 사단이 나기 전에 남편과 이야기를 했었다면 하는 후회가 됩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저의 처지를 해결해줄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 스스로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저는 지금은 만족한 삶을 살게 되긴 했지만 애초에 가장 좋은 것은 아무 사건 없이 잘 지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 안에 새로운 아이가 생겼답니다. 먼저 떠난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일을 조심조심하며 아기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